안녕하세요.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입니다. 이번에 청취자분께서 요청하신 책으로 옌스 젠트겐의 생각 발전소, 철학자에게 배우는 논리의 모든 것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 책 부제가 철학자에게 배우는 논리의 모든 것인데 사실 딱딱한 논리학 규칙만 다루는 책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오히려 그 철학자들이 어떤 식으로 생각을 좀 비틀고 논쟁하고 또 우리가 세상을 보는 방식을 확 바꿔왔는지 그런 기술들을 좀 파헤치는 책이라고 봐야죠. 네, 우리가 정보를 받아들이고 판단하는 그 과정 자체를 좀 돌아보게 만드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저자가 딱 짚어서 얘기하는데 철학의 본질 중 하나가 바로 도발이라는 거예요. 도발이요? 네. 그러니까 익숙하고 편안한 생각에 계속해서 질문을 던지고 어떨 때는 좀 충격을 주면서 우리의 인식을 넓혀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책에 나오는 여러 가지 생각의 도구들, 연장이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을 함께 살펴보면서 청취자님의 사고력을 좀 더 날카롭게 다듬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오, 좋습니다. 생각의 연장통을 열어보는 기분인데요. 네, 어떻게 하면 좀 더 비판적이고 창의적으로 생각할 수 있을지 그 힌트를 얻어가는 거죠. 좋습니다. 그럼 철학자들이 어떤 도구들로 우리의 고정관념에 도전해 왔는지 그 흥미로운 세계로 한번 같이 들어가 보시죠. 네, 첫 번째 도구부터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방금 말씀하신 대로 도발 그 자체입니다. 고대 그리스의 소크라테스가 대표적이잖아요. 그렇죠. 그 남루한 옷차림으로 아테네 광장을 다니면서 사람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부나 명예 같은 가치들, 여기에 계속 질문을 던졌죠. 맞아요. 결국에는 신성모독죄로 사형까지 당했으니까요. 당시 기득권층에게는 정말 눈엣 가시였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소크라테스의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하는 견유학파, 특히 디오게네스는 와, 이건 한술 더 뜨던데요? 아, 디오게네스. 네. 책에 묘사된 걸 보면 정말 공공장소에서 막 방귀를 뀌거나 자유행위를 하고 심지어 커다란 항아리 속에서 살았다고 하잖아요. 네, 항아리에서요? 네. 당시의 모든 사회적 관습이나 체면 같은 걸 그냥 대놓고 조롱한 거죠. 와, 정말 상상만 해도 좀 충격적인데 그게 어떻게 생각의 도구가 될 수 있었을까요? 그냥 좀 이상한 사람 아닌가요? 그가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나는 동전을 다르게 주조했다. 동전이요? 네. 근데 이게 고대 그리스어로는 동전 노미스마하고 관습 노미스마가 같은 단어였다는 거예요. 아, 노미스마. 그렇죠. 그러니까 단순히 돈을 위조했다는 뜻이 아니라 사회에 통용되는 가치, 그 관습 자체를 내가 뒤엎어버리겠다. 이런 선언이었던 거죠. 와, 그 의미가 숨어 있었군요. 네. 그의 그런 귀행들이 사람들에게 우리가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이 정말 당연한가? 이런 근본적인 물음을 던지는 아주 효과적인, 좀 극단적이긴 했지만요. 그런 방법이었던 셈입니다. 익숙함에 아주 강한 균열을 내는 거죠. 그렇군요. 당연함의 의문을 제기하는 것, 이게 철학적 사유의 시작일 수 있겠네요. 네, 바로 그 지점이죠. 그런데 우리가 사실이라고 믿는 것들은 과연 얼마나 단단할까요? 책에서는 이 사실이라는 것조차도 절대적이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하더라고요. 같은 사건인데도 신문마다 보도가 다르고 사람들 말이 막 입을 거치면서 변용되기도 하고요. 그거 아주 재미있는 예시가 나오죠. 그 기차 안에서 만난 프란체스코 수도사랑 예수의 수도사 이야기예요. 네네, 기억나요. 프란체스코 수도사는 원장님한테 기도 중에 담배를 피워도 됩니까? 이렇게 물었다가 엄청 혼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도는 신성한 건데 담배라니, 이런 반응이었겠죠? 그런데 예수의 수도사는 반대로 물었죠. 담배를 피우는 동안 기도를 해도 됩니까? 이렇게요. 그랬더니 괜찮다는 허락을 받았다는 거죠. 잠깐만요. 결국엔 기도하면서 담배 피우는 건 똑같은 거 아닌가요? 행위 자체는 같죠. 그런데 질문의 틀, 그러니까 프레임이 달랐던 거예요. 아, 프레임. 전자는 기도라는 신성한 행위에 담배라는 세속적인 걸 끼워 넣으려는 것처럼 들리지만 후자는 담배 피우는 시간에도 기도를 하겠다는 뭔가 더 신앙심 깊은 모습으로 보인다는 거죠. 와, 그러네요. 어떻게 질문하느냐에 따라 완전 다른 이야기가 되네요. 네, 같은 현실이라도 어떤 틀로 제시하느냐에 따라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방식, 허용 여부나 인식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설득이나 협상에서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거죠. 사실 우리도 일상에서 알게 모르게 이런 프레이밍을 계속 쓰고 당하고 있는 거고요. 듣고 보니 정말 그렇네요. 물건 팔 때도 비싼 가격 대신에 가성비를 내세우는 거? 이것도 일종의 프레이밍이었군요. 그렇죠. 아주 좋은 예시입니다.
그리고 또 책에서는 말 비틀기 기술도 나오던데 철학자 하버마스가 역사학자 실그로버 글을 인용하면서요. 동사 제의를 했다를 형용사 유능한 트위트로 살짝 바꿨다고 하죠. 네, 맞아요. 한 것처럼 보이게 만들어서 비판했다는 건데 와, 단어 하나 바꿨을 뿐인데 뉘앙스가 확 달라지네요. 네, 그런 식으로 상대방 주장을 일부러 왜곡해서 비판하기 쉽게 만드는 걸 허수아비 공격의 오류라고도 부르죠. 허수아비 공격이요? 네, 상대방의 진짜 주장 대신에 때리기 쉬운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막 공격하는 거예요. 우리가 접하는 수많은 정보들, 특히 좀 논쟁적인 사안에 대한 추정들은 이런 기술들로 교묘하게 포장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정보가 어떤 틀 안에서 또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시되는지 늘 좀 비판적으로 검토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결국에는 정보의 출처나 전달자를 좀 따져보게 되는 것 같아요. 책에서 수학자 오일러의 말을 인용하면서 우리가 믿는 것의 상당수가 직접 경험하거나 추론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 들어서 알게 된 거라고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누가 말했는지, 즉 정보 전달자의 권위에 의존하게 된다는 거죠. 네, 광고에 유명 모델이 나오거나 토론할 때 플라톤이나 칸트를 인용하는 것도 다 그런 이유겠군요. 그렇죠. 그 자체로 설득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으니까요. 근데 이 권위라는 게 때로는 실체 없이 만들어지기도 한다는 점이 흥미로워요. 아, 그 독일 청소년 잡지 브라보의 상담 칼럼, 좀 머박사 팀 얘기죠. 네, 저도 그거 보고 좀 놀랐는데 그게 실제 한 명의 박사가 아니라 여러 전문가로 구성된 편집팀이 만들어낸 가상의 이름이었다는 거잖아요. 맞아요. 박사라는 이름 자체가 주는 권위를 활용한 거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권위에 무조건 기대는 것도 위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책에서도 권위에 대한 반발, 즉 반권위의 중요성도 같이 다루고 있죠. 권위에 대한 반발? 네, 권위가 지식을 얻는 효율적인 길이 될 수는 있지만 맹신하면 오류나 편견에 빠지기 쉬우니까요. 그 독일 계몽주의 선구자 중 한 명인 크리스티안 토마지우스 사례가 이걸 잘 보여줘요. 아, 마녀 재판 이야기인가요? 네, 맞습니다. 그가 원래 덮학자로서 마녀 재판에서 유죄 판결에 동의를 했었대요. 그런데 동료 교수들이 대체 무슨 증거로 저 여자가 마녀라고 확신하는 겁니까? 하고 집요하게 물으니까 제대로 대답을 못했다는 거죠. 아, 그 과정에서 자신의 미담이 확고한 증거가 아니라 그냥 사회적 통념이나 편견에 기반했다는 걸 깨닫고 그 이후로는 마녀 사냥을 아주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스스로에게 질문하고 의심하는 과정에서 편견을 벗어난 거네요. 그렇죠? 그런데 좀 재밌는 게 칸트가 감히 알려고 하라. 너 자신의 이성을 사용할 용기를 가져라. 사페를 아우데. 이렇게 외친 유명한 계몽주의 표어도 있지 않습니까? 네, 아주 유명하죠. 근데 이게 사실은 고대 로마 시인 호라티우스의 글에서 가져온 거라면서요. 권위를 비판하면서 다른 권위를 빌려온 셈이잖아요? 약간 아이러니한데요? 아주 예리하신데요. 저자도 바로 그 점을 짚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대사회는 정보가 너무 넘쳐나다 보니까 오히려 과거보다 들어서 아는 지식, 즉 권위에 더 의존하는 경향이 강해졌다고 분석합니다. 하긴 모든 정보를 우리가 다 검증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죠.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완전히 편견에서 벗어나려면 기억을 싹 다 지워야 하는데 그건 생각 능력 자체를 없애는 거니까 불가능하고요. 결국 중요한 건 권위를 완전히 배척하는 것도 또 맹목적으로 따르는 것도 아닌 비판적으로 수용하고 끊임없이 질문하는 그런 균형 잡힌 태도일 겁니다. 균형 잡힌 태도? 네, 청취자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신뢰하는 정보의 출처는 정말 믿을 만한가? 그 이유는 뭘까? 하고요. 권위에 대한 의심, 다음 단계는 그럼 직접 보는 것으로 가야 할까요? 철학자들이 보기나 이야기를 즐겨 사용했지만 이것도 반복 인용되면서 왜곡될 수 있다고 책에서 지적하잖아요. 그래서 후설 같은 현상학자들은 사태 자체로 주룩추된 살은 셀프, 돌아가자 이렇게 외쳤죠. 네, 맞습니다. 기존의 해석이나 편견을 일단 괄호 안에 놓고 대상을 있는 그대로 아주 꼼꼼하게 관찰하고 기술하려고 노력했죠. 제대로 보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겁니다. 제대로 보는 것. 라이프리츠 같은 경우에도 모든 사물의 표면을 아주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수한 홈과 틈이 보인다고 말했거든요. 이런 미세한 차이를 포착하는 관찰력이 결국 미적분학의 발명으로까지 이어졌다고 하죠.
와, 미적분학까지요? 네. 또 다른 흥미로운 사례는 그 알프레드 베게너의 대륙 이동설이죠. 아, 그 해안선 모양. 그렇죠. 남아메리카 동해안하고 아프리카 서해안의 해안선 모양이 놀랄 만큼 딱 들어맞는다는 그 관찰에서 아이디어를 얻은 거잖아요. 근데 처음 그 주당을 내놨을 때는 엄청 비웃음 샀다고 하죠. 네, 맞습니다. 당시 지질학계의 통념에 완전히 어긋나는 주장이었거든요. 상상도 못할 이야기였죠. 그래서 베게너 사례는 남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걸 다르게 보는 것만으로도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그만큼 기존의 통념과 권위에 맞서야 하는 엄청난 어려움이 따른다는 걸 잘 보여줍니다. 세상을 다르게 보려면 용기가 필요한 거죠. 그렇군요. 관찰과 더불어서 주장을 뒷받침하거나 반박하는데 아주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게 바로 본보기, 즉 예시, 이그샘플인 것 같아요. 칸트의 정언명령, 내 의지의 준칙이 항상 동시에 보편적 입법의 원리가 될 수 있도록 행동하라. 이거 되게 강력한 원칙인데 구체적인 반대 본보기를 통해서 한계를 드러낼 수 있다고 책에서 설명하더라고요. 아, 네. 예를 들어서 가능한 한 절약해서 저축하라는 격언이 있잖아요. 개인한테는 되게 합리적인 행동 지침처럼 보여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근데 만약에 모든 사람이 이 원칙을 따라서 극단적으로 소비를 줄이고 저축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고 경제가 어려워지지 않을까요? 바로 그겁니다. 총 수요가 확 줄어서 결국 국가 경제 전체가 심각한 불황에 빠질 수 있어요. 개인에게 좋은 게 반드시 전체에게 좋은 보편적 원리가 되지는 못하는 거죠. 아하. 또 칸트 자신처럼 독신으로 지내라는 삶의 원칙을 모든 사람한테 적용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네, 그건 좀 그렇죠. 인류가 사라지겠죠. 네. 이런 반대 본보기들이 이론의 적용 범위나 한계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 아인슈타인하고 닐스 보어 사이의 양자역학 논쟁 얘기도 흥미로웠어요. 아인슈타인이 계속해서 뭔가 역설적인 사고 실험 형태로 반대 본보기를 제시했는데 보어가 그걸 다 성공적으로 방어하거나 오히려 그 발레 덕분에 이론을 더 정교하게 다듬었다면서요. 맞습니다. 그러면서 양자역학이 더욱 강력한 이론으로 발전하게 된 거죠. 반대 본보기를 통해서 이론이 오히려 단련되는 셈이에요. 와. 그래서 강력한 반대 본보기를 성공적으로 막아내는 것, 이게 바로 그 이론이 현실 설명력을 갖는다는 아주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래서 어떤 주장을 접했을 때 이걸 약화시킬 수 있는 반대 본보기는 없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게 아주 중요한 비판적 사고 훈련인 거죠. 네. 생각을 단련시키는 방법이네요. 생각의 도구로서 언어의 역할도 떼놓을 수가 없겠죠. 특히 의미를 명확하게 하는 정의, definition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그쵸. 책에 나온 대화가 재밌었어요. 아버지가 이제부터는 내 노동력을 전부 가족을 위해 쓰겠다. 이렇게 좀 모호하게 말하니까 아들이 그 말씀은 직장을 그만두셨다는 뜻인가요? 하고 딱 구체적으로 되묻는 장면이요. 네, 모호함을 딱 걷어내는 거죠. 구체화하다에 라틴어 어원 프레치데레가 앞부분을 베어내다라는 뜻을 가졌다는 설명도 참 인상적이었어요. 베어낸다. 네, 불필요하거나 애매한 부분을 잘라내고 핵심 의미를 딱 드러내는 과정인 거죠. 단순히 동의어를 나열하거나 단어들 사이의 미묘한 의미 차이를 구분하는 것. 예를 들면 슈토시라는 사람이 매끈하다, 구르다, 평평하다의 차이를 구분한 것처럼요. 이것도 다 정의를 명확지 않은 방법들입니다. 그런데 정의라는 게 항상 객관적이고 유일한 것만은 아닐 수도 있을겠군요. 물론입니다. 정의는 종종 특정한 목적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용기라는 개념을 정의할 때 철학자는 용기의 본질에 대해 포괄적으로 탐구하겠지만 군대에서 무공훈장을 수여하기 위한 규정에서는 어떻게 정의할까요? 아마 전장에서 특정 위험을 무릅쓰고 임무를 완수한 행위, 이런 식으로 아주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매우 구체적이고 실용적인 정의를 내리겠죠. 그래서 어떤 맥락에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되는 정의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렇군요. 의미를 전달하는 또 다른 강력한 도구로 비유, 애날로지를 들 수 있겠네요. 고대 로마의 귀족 아그리파 이야기가 대표적이던데요. 네, 아그리파 메네니우스 라나투스. 평민들이 파업했을 때 그 몸과 위장의 비유를 사용했죠. 네. 다른 신체 기관들이 아무 일도 안 하고 영양분만 축내는 위장한테 불만을 품고 양분 공급을 딱 중단했더니 결국 몸 전체가 쇠약해졌다는 이야기.
그래서 귀족들도 나름의 역할을 하고 있으니 협력해야 한다. 이런 메시지였죠. 상당히 효과적인 비유였을 겁니다. 그런데 책에서는 이 비유에 대한 아주 기막힌 반박 비유가 소개돼요. 반박 비유요? 네, 한 평민이 똑같이 몸의 기관 비유를 사용하는데 이번에는 머리, 손, 심장 이런 애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막 다투다가 결국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똥이나 만드는 똥구멍을 왕으로 똑같다는 이야기로 받아쳤다는 거예요. 와, 똥구멍이요? 그렇죠. 아주 통쾌하게 조롱한 거죠. 와, 정말 대단한 반격인데요. 같은 비유의 틀을 쓰면서도 어떤 요소를 핵심으로 잡고 어떻게 재구성하느냐에 따라 완전히 정반대 결론이 나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네요. 바로 그 점이 비유의 강력함이면서 동시에 위험성입니다. 비유는 복잡한 관계나 추상적인 개념을 직관적으로 확 이해짚히는 힘이 있지만 듣는 사람의 감정이나 판단을 특정 방향으로 유도할 수도 있거든요. 교장인 과일잼 같아서 가진 것이 적을수록 넓게 펴발라야 한다. 이런 정곡을 찌르는 비유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는 비유의 설득력에 감탄하면서도 그 안에 숨겨진 어떤 의도나 조작 가능성은 없는지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이제 생각의 범위를 좀 넓히는 도구들로 넘어가 볼까요? 아리스토텔레스의 3단 논법 같은 고전적인 연역 논증은 그 전제 안에 이미 결론이 포함되어 있어서 완전히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내기는 좀 어렵다는 한계가 지적되기도 하잖아요. 네, 모든 사람은 죽는다.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 그러므로 소크라테스는 죽는다. 이런 식이죠. 물론 잘못된 전제나 추론은 편견을 강화하기도 하고요. 일부 정치인이 부패했으니까 모든 정치인은 감옥에 보내야 한다. 뭐 이런 성급한 일반화처럼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현대 철학에서는 현실에서 직접 실험할 수 없거나 혹은 윤리적으로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을 가정해서 논리적인 함의를 탐구하는 사고 실험, 계단끈 엑스페리멘트를 아주 중요한 도구로 사용합니다. 사고 실험. 갈릴레이가 아리스토텔레스의 무거운 물체가 더 빨리 떨어진다는 주장을 반박하기 위해 사용한 사고 실험이 아주 대표적이죠. 만약 무거운 돌하고 가벼운 돌을 묶어서 떨어뜨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리스토텔레스 이론대로라면 묶었으니까 더 무거워졌으니 따로 떨어뜨릴 때보다 더 빨리 떨어져야 하잖아요. 네, 그렇죠. 더 무거우니까. 근데 잠깐만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가벼운 돌이 무거운 돌의 낙하 속도를 좀 늦출 수도 있지 않을까요? 묶여 있으니까. 바로 그겁니다. 묶으면 더 무거워져서 더 빨리 떨어져야 하는데 동시에 가벼운 돌이 무거운 돌을 방해해서 더 느리게 떨어질 수도 있다는 모순이 생기는 거죠. 아, 모순이네요. 네, 이 사고 실험을 통해서 갈릴레이는 물체의 낙하 속도는 무게와 상관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실제로 돌을 떨어뜨려 보지 않고도 순수하게 논리적 추론만으로 기존 이론의 허점을 파헤친 거죠. 와, 대단하네요. 머릿속 실험으로? 또 다른 유명한 예로는 칸트의 정원 명령에 따라서 숨겨준 유대인의 행방을 묻는 나치 게스타포에게 정직하게 사실대로 말해야 하는가 하는 윤리적 딜레마가 있죠. 아, 그건 정말 어려운 문제인데요. 네. 절대적인 도덕 원칙이 복잡한 현실과 충돌할 때 우리가 어떻게 판단해야 하는지 아주 깊은 고민을 안겨줍니다. 기존의 생각이나 통념을 살짝 비틀어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는 반전, 리버설 기법도 흥미로웠어요. 울지만 말고 참는 법을 배워라 라는 속담을 참지만 말고 우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뒤집는 것처럼요. 네, 그것도 재밌죠. 또 파스칼의 내기, 파스칼스 웨이즈, 또 일종의 반전적인 발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신의 존재 여부는 증명 불가능하지만 확률적으로 봤을 때 신이 존재한다고 믿는 편이 사후세계를 고려하면 훨씬 이득이라는 논리죠. 아, 그 내기. 믿어서 손해볼 건 없다 이런 건가요? 그렇죠. 신이 없으면 본전이고 있으면 천국 가니까요. 안 믿었는데 신이 있으면 지옥 가니까 손해가 막심하다. 이런 계산이죠. 상당히 실용적인 접근인데요. 네, 파스칼의 내기는 신 존재를 증명하려는 시도라기보다는 불확실성 속에서 어떤 선택이 더 합리적인지를 보여주려는 실용적인 논증에 가깝습니다. 근데 이 논증에도 약점이 있어요. 어떤 약점이죠? 기독교의 신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의 알라나 다른 수많은 종교의 신에게도 똑같은 논리를 적용할 수 있다는 거죠. 어떤 신을 믿는 게 가장 큰 이득이 될지는 사실 알 수 없잖아요. 아, 그러네요. 여러 신에게 다 걸어야 하나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아무튼 이건 어떤 논거나 주장을 사용할 때 그 논리가 다른 맥락이나 상황에 적용될 경우 어떤 예상치 못한 결과를 알 수 있는지 항상 고려해야 한다는 교훈을 줍니다. 네.
누군가를 흉내내면서 그 특징을 부각시켜서 웃음이나 비판을 유발하는 패러디 역시 생각의 도구가 될 수 있군요. 철학자 하이데거의 그 난해한 문체를 동생 프리츠가 사육제 연설에서 패러디했다는 일화가 재밌었어요. 아, 네. 맥주통이랑 밤에 빗대어서요. 예를 들어 하이데거가 항아리에 텅빔이 담는 일을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어렵게 말했다면 프리츠는 밤은 밤을 새우며 담는다. 밤을 담을 수 있는 것은 맥주통의 현존 때문이다. 뭐 이런 식으로 형의 그 현학적인 스타일을 그대로 따라하면서 대상을 아주 일상적인 걸로 바꿔서 풍자한 거죠. 듣기만 해도 웃긴데요. 청중들이 엄청 웃었겠어요. 네, 패러디는 대상의 본질적인 특징이나 문제점을 아주 유머러스하면서도 날카롭게 드러내는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좀 권위적이거나 난해한 대상에 대해서 비판적인 거리를 확보하게 해주죠. 웃음 속에 뼈가 있는 겁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설득의 기술들을 좀 살펴볼까요? 가장 단순하지만 강력한 방법 중 하나가 반복인 것 같아요. 광고 문구나 정치 슬로건 같은 거 계속 듣다 보면 어느새 익숙해지고 당연하게 느껴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반복은 친숙함을 만들고 친숙함은 긍정적인 감정이나 신뢰로 이어지기가 쉽습니다. 근데 근거 없는 반복은 오히려 신뢰를 파괴하기도 하죠. 책에서는 그 여호와의 증인이 여러 차례 세계 종말의 날짜를 예언했지만 번번이 틀렸던 사례를 들어요. 아, 네. 그 얘기 나왔었죠. 반복된 실패가 결국 집단의 믿음을 약화시킨 거죠. 또 기술 발전이 우리에게 더 많은 여가 시간을 줄 것이다. 이런 약속도 수십 년간 반복되었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시간에 쫓기잖아요. 맞아요. 더 바빠진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죠. 반복되는 약속이 현실과 다를 때 우리는 회의감을 느끼게 됩니다. 고대에는 예언이나 신탁이 미래를 예측하고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근거가 되기도 했죠. 소크라테스가 델포이 신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판정을 받은 이야기는 아주 유명하잖아요. 네. 근데 소크라테스는 이 신탁을 자기가 남들보다 뭘 더 많이 알아서가 아니라 적어도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는 안다는 점 때문에 자신이 가장 지혜롭다고 해석했죠. 아, 무지의 지? 그렇죠. 그 해석은 델포이 아폴론 신전 입구에 새겨져 있었다는 너 자신을 알라, 너 피 사우톤 는 경고가 딱 맞닿아 있습니다. 단순히 미래를 점치는 걸 넘어서 인간 지혜의 본질이 자기 인식과 성찰에 있다는 걸 강조한 거죠. 예언이 자기 이해의 도구가 된 셈이에요. 그렇군요. 어떤 사건의 원인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도 설득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보통 성공하면 자기 능력 덕분, 실패하면 운이나 남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있다고 하잖아요. 아, 네. 그 운전 상황 비유도 재미있었죠? 네, 운전하는 사람은 다른 차가 갑자기 끼어들어서 사고 날 뻔했다고 외부 요인 탓을 하는데 옆자리에 앉은 동승자는 운전자의 난폭한 운전 습관이나 성격 탓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전형적인 기본적 귀인 오류하고 행위자 관찰자 편향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아, 용어가 어렵네요. 쉽게 말하면 우리는 다른 사람 행동을 설명할 때는 그 사람 성격 같은 내적인 걸 강조하고 자기 행동을 설명할 때는 외부 상황 탓을 더 많이 한다는 거예요. 아하, 그렇군요. 나한테는 관대하고 남한테는 엄격하고 뭐 이런 건가요? 비슷한 맥락이죠. 같은 사건인데도 관점이나 입장에 따라서 원인 진단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다는 걸 아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문제의 본질에 좀 더 가깝게 다가갈 수 있겠죠? 네. 자, 드디어 마지막 도구입니다. 책에서 가장 강력한 설득의 기술로 제시하는 것, 바로 모범 사례, example. 특히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삶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데요. 맞습니다. 자신의 신념을 위해서 기꺼이 고난을 감수하거나 심지어 목숨까지 바치는 모습은 그 어떤 화려한 말보다 강력한 설득력을 지닌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정점에 바로 철학자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있는 거고요. 네, 플라톤이 그의 저서들, 특히 파이돈에서 묘사한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순간들은 정말 서양 철학사에서 가장 감동적이고 영향력 있는 장면 중 하나로 꼽힙니다. 단순히 논리나 이론을 제시하는 걸 넘어서 자신의 철학을 삶과 죽음으로 그냥 증명해 보였기 때문이죠. 맞아요. 그 장면들을 보면 자신을 고발한 사람들이나 재판관들 앞에서 아주 당당하게 자기 철학을 변론하고 사형 선고를 받은 후에도 전혀 두려워하거나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감옥에서는 친구 크리톤이 탈옥을 권유하는데도 오히려 설득하면서 법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하고요.
죽음을 앞두고도 제자들하고 영혼 불멸에 대해서 아주 차분하게 토론을 이어가죠. 심지어 독배를 마시기 직전에는 7연금 연주를 배우려고 했다면서요. 지금 배워서 뭘 하냐고 하니까 죽기 전에 하나라도 더 배우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답했다고. 네. 그리고 독배를 마셔야 할 시간이 다가왔을 때 간수가 아직 시간이 남았으니 식사도 하고 좀 더 미루라고 권하는데도 소크라테스는 어차피 마셔야 할 독배를 잠시 미룬다고 해서 얻을 게 뭐가 있겠나, 삶에 대한 애착만 더 커질 뿐이다 하면서 의연하게 독배를 받아들이죠. 와. 그리고 마지막 숨을 거두기 직전에 남긴 말. 크리톤, 우리는 아스클레피우스에게 닭 한 마리를 빚졌네. 잊지 말고 갚아주게. 그 말이 참 여러 가지로 해석되던데요. 네, 책에서는 독약 덕분에 고통 없이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에 대해서 의술의 신 아스클레피우스에게 감사를 표하는 죽음마저 초월한 그의 어떤 냉철함과 유머를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자신의 철학적 신념, 그러니까 죽음이 끝이 아니고 영혼은 불멸한다는 그 믿음을 마지막 순간까지 삶의 태도로 그냥 보여준 거군요. 그 로마 수사학자 퀸틸리아누스 말처럼 몇 년 더 살 수 있는 삶을 포기하는 대신 수백 년을 뛰어넘는 영원한 명성을 얻었다는 말이 정말 와닿습니다. 그렇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말이 아닌 삶으로, 그리고 죽음으로 자신의 철학을 증명한 가장 강력하고 극적인 모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가치를 주장하고 설득하려고 할 때 가장 강력한 힘은 결국 그 가치를 살아내는 모습에서 나온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원한 교훈이죠. 네, 오늘 옌스 젠트게네어 생각 발전소를 통해서 철학자들이 활용했던 정말 다채로운 생각의 도구들을 살펴봤습니다. 도발적인 질문 던지기부터 시작해서 사실과 권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관찰과 본보기를 통해 통찰을 얻고 정의와 비유로 의미를 명확히 하고 사고 실험과 패러디로 생각을 확장하고 마침내 삶으로 증명하는 모범 사례까지. 와, 정말 많았네요. 네, 단순히 논리 규칙을 외우는 게 아니라 이렇게 창의적이고 때로는 좀 유머러스하게 생각의 지평을 넓힐 수 있다는 점이 참 인상 깊었습니다. 맞아요. 오늘 살펴본 도구들은 그냥 지적인 유의에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하고 또 자신의 신념을 세워나가는 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연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요즘처럼 정보가 넘쳐나고 다양한 주장들이 막 부딪히는 사회에서는 이런 비판적이고 창의적인 사고 능력이 더 중요해지고 있죠. 그렇죠. 그리고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모습은 지식과 삶이 분리되지 않고 하나가 될 때 얼마나 큰 울림을 줄 수 있는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요. 그렇다면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오늘 소개된 생각의 도구들 중에서 어떤 것을 가장 먼저 한번 써보고 싶으신가요? 어쩌면 당장 내일 아침 신문 기사를 읽으면서 이 기사는 어떤 프레임으로 사실을 전달하고 있지? 혹은 어떤 비유를 통해서 은연중에 특정 가치를 강조하고 있나 이렇게 분석해보는 것부터 시작해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아주 좋은 제안입니다. 혹은 좀 더 나아가서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믿는 가치나 신념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나의 일상적인 말과 행동, 즉 모범 사례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고민해보는 건 어떨까요? 소크라테스처럼 그렇게 극적일 필요는 없겠지만요. 네, 나의 삶 자체가 내가 믿는 바를 증명하는 가장 강력한 설득의 도구가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그렇죠. 바로 그겁니다. 네, 오늘 함께 탐구한 생각의 도구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생각 발전소를 더욱 활기차게 가동시키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삶의 품격을 더하는 말씀, 지혜 토크.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음.